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안승찬 기자 어디 갔냐고 자꾸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써 아시더라고요. 예, 내일 올 겁니다. 내일. 네. 예, 뭐 예상하시는 바에 따라 바로 감염이 돼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명품 플랫폼. 네. 이라고는 부르지만 뭐 고가 브랜드 패션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파는 맞습니다. 뭐 그런 회사들이 있죠. 머스트잇, 뭐 반란, 그렇죠. 뭐 트렌비, 트렌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들 적자래요. 네. 뭐 요즘 스타트업이 적자인 게 흉은 아니다. 뭐 적자 아닌 스타트업이 뭐 몇 되냐 하는 다소 냉소적이면서도 또 뭐 말 되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명품 플랫폼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좀 고민을 하는지 이 회사들의 고민을 들어볼 겁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죠 오늘? 이재용 회계사님, 조선의 검. 이재용 회계사님. 네. 동아시아 제일검. 동아시아 제일검. 네. 네. 가끔 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하실 것 같은. 네. 동아시아 제일검 이재용 회계사님이 또 이 새 회사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좀 쳐보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도 이게 뭐 나쁜 회사라서가 아니라 네. 유명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니까. 솔직히 이재용 회계사님의 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영광. 아무나 안 됩니다. 그쵸. 아무나 배지 않아요. 그쵸. 네. 영광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영광으로 알고 칼을 받아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통장어즙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먹어보려고 합니다. 통장어즙. 네, 힘이 딸려서 진짜 앉아있기도 힘들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네. 가만히 있어도 허리가 구부러드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품 플랫폼들. 이 명품은 원래는 백화점에서 사는 거고. 그렇죠. 면세점에서 사올 수도 있고. 그렇게도 많이 사시고요. 끝. 요즘엔 온라인에서도 많이 사시죠. 끝이었는데. 네, 이 프로님 안 사세요? 갑자기 당황스럽고 슬퍼집니다. 좀 사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명품이라서. 네. 제 자체가 명품인데 뭘 더 필요로 하랴.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고. 네. 명품 안 산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김 기자님, 프로님은? 저는 명품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요즘은 없어도 삽니다. 여러분 네. 언더스탠딩 티셔츠도 좀 사주시고 네. 좀 3프로TV 하이라이트도 구독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김상훈 기자가 명품도 좀 사고 그럽니다. 예, 뭐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 명품 시장이 있죠. 예, 요즘에 꽤 잘 나가고 있고요. 뭐 네. 사실은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텔레비전만 켜도 CF가 계속 나오니까 네. 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세 개입니다. 머트발이라고 하는데요. 머트발, 네. 머스트, 트렌비, 반란이라고 하는 세 개 업체가 이제 그 명품 온라인 명품 시장을 주도하는 세 개 업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세 업체가 이제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시기는 조금씩 다른데 규모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21년에 비로소.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빨리 클 거냐, 어디가 1등이 될 거냐, 예.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예. 붙어있는 이 시장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치열한 경쟁. 그렇죠. 그렇죠. 배살 깎아먹기. 제살 네. 깎아먹기. 네. 하나만 좀 제발 없어졌으면 열심히 깎아먹고 꺾어 먹으면서 내가 죽을 순 없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죠. 예. 네. 요즘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아. 잘 나가니까 TV 광고도 하겠죠? 네. 잘 나가니까 TV 광고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투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이렇게 몇백억씩 써가면서 광고비를 막 썼는데 이제 투자금을 계속 이제 매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인가 봐요? 네, 그쵸. 셋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주는 거야. 이제 투자자들이 작년까지는 시장이 좋았으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하겠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게 지금 그렇죠. 상장을 다 못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적자 기업들은 자꾸 잘 안 주려고 그러고 투자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은 좀 아름아름 들리고 있긴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이 적자라는 건 네. 꿈이 크다는 뜻이다. 자고로 모름지기 꿈을 크게 될 스타트업은 당연히 5년 적자는 기본이지. 그렇죠. 네. 뭐 5년을 못 채우고 뭐 흑자 전환하는 그런 새가슴 스타트업은 못 쓴다. 사람이 꿈이 커야지. 네. 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자 내라고 해놓고 갑자기 마음 바뀌고 있죠 요즘에. 근데 이게 또 적자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적자의 좀 질적인 면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적자냐 아니면 이거 좀 운영을 잘 하면 흑자일 수도 있는 기업인데 운영을 못해서 적자인 거냐 아니면 의도적인 적자도 있다고 또. 그렇죠. 의도적인 적자인데 그 의도가 틀린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계획적인 적자야라고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계획이 틀린 거죠. 네, 그런 기업들도 꽤 있고. 많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다 적자라서 네. 그 적자를 종류별로 좀 구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된 적자, 안 된 적자, 약간 어려운 적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 구분을 위해서 오늘 좀 이 재무제표들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요 세 회사의 상황도 좀 보고 그리고 이어진다면 적자의 종류를 구별하는 법 그렇죠. 이것도 좀 해주십시오. 네, 간단히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세 회사가 지금 보시면 이제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지훈, 김희애, 김혜수 이제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머스테잇입니다. 머스테잇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벌써 10년이나 된 회사고요. 거래 금액이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 금액이랑 매출액이랑 많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거래 금액은 다 비슷해요. 3,500억, 3,200억, 3,150억. 근데 매출액은 뭐 200억, 217억, 521억 다르거든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제 이게 직매입이 맞냐, 오픈마켓이 맞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건 거래 금액이다. 그래서 일단 현재 1등은 머스테잇이다. 머스테잇의 특징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약간 안정적으로 작년까지 흑자였습니다. 이 회사는 흑자를 유지하다가 얘네들이 자꾸 따라와.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려나가려고 이제 모델을 쓰면서 TV 광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자로 돌아섰고, 최근까지 뭐 CJ한테 투자 받는 등 투자는 잘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 유치 금액은 최근까지 받은 누적이 480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흑자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그렇게 많은 기업은 필요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10년이나 된 회사군요. 네. 생각보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트렌비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많이 써요. 인원수가 다르죠. 이제 다른 데는 95명, 57명인데 여기는 192명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를 많이 뽑아서 우린 기술력으로 차별화하겠다. 우린 기술로 전 세계 명품 플랫폼에 가격을 싹 긁어오겠다. 그리고 명품 진품 여부를 내가 기술로 한번 커버해 보겠다. 기술 개발을 되게 많이 해서 인원이 되게 많고요. 해외 지사가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태리, 뭐 프랑스, 독일 해가지고 다 해외 지사에서 진짜 찐 명품을 내가 가져오겠다. 소싱한다. 소싱을 잘하겠다. 그래서 적자가 큽니다. 그럼 머스테잇은 해외 지사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건을 소싱하지?라고 물으면 그러면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입점을 시키는 거죠. 오픈마켓 정식. 그렇지. 그 전화하면 오는 거지 굳이 거기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게 머스테잇의 대답이고. 그렇죠. 트렌비는 아니다. 눈으로 본 게 진짜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반란은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 금액이 512억이었다가 3,150억이 됐어요. 다른 데랑 성장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전년 대비인 건가요? 네, 전년 대비 이제 20년 대비 21년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년의 반란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그렇죠. 되게 작았죠. 머스테잇은 5분의 1이었으니까 되게 작았는데 반란을 일으켰어. 뭘로? 김혜수로.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역시 모델 중에 모델은 김혜수다. 왜냐하면 실제로 머스테잇이 이제 8월, 9월, 10월에 각각 이제 한 달을 주기로 이제 광고를 때렸다고 하면 좀 웃긴데 반란이 김혜수로 광고를 쓰자마자 4분기 거래 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요 거래 금액의 대부분이 4분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역시 모델이 진짜. 트렌비 모델은 저분은 누굽니까? 김희애입니다. 김희애랑 김우빈이라는 배우를 쓰고 있고요. 다 사실은 중량급 배우예요. 만만치 않은데. 다 만만치 않은데 이게 딱 봤을 때 명품스러운 느낌. 명품스러운 느낌은 아무래도
네. 역시 그런 느낌이요. 모델이 제일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규모가 되게 작은데 성장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지금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는데 한 1,000억 정도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투자를 이제 요즘 유치하러 다니고 유치 있어요? 중이라는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는 지금 이거 봐라, 우리 속도 봐라, 엄청 빨리 올라갈 거다. 그래프 봐라.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일장일단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 근데 너무 비슷한데 다들? 규모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안정성, 발라는 성장성, 트렌비는 어떤 기술력과 뭐 어떤 다 뭔가 이렇게 그냥 합성하지.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하나가 얘네들은 어쨌든 다 오픈 마켓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픈 마켓도 하고 직매입도 조금 하고 조금 있습니다. 하고 어쨌든 네. 그래서 매출이 수수료를 매출로 잡을 텐데. 그렇죠. 근데 트렌비처럼 굳이 소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뭐 트렌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현지에 가야 이제 조달을 할 때 이제 좀 더 괜찮은 상품들을 이제 해외 이제 부티크들이 다 이제 있다 그쵸. 보니까 부티크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얼굴로 마주치는 거라 네. 이메일로 나 여기 한국에 누구 누군데 사실은 알아들을 리가 없죠. 한국 이태리에서 나 이 한국의 트렌비인데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까 직접 가서 우리가 맞대면서 비비면서 사실 네. 해야지. 직접 상품을 본다기보다는 그 상품들을 잘 가져올 수 있을 그렇죠. 만한 오픈 마켓의 상인들을 데리고 그렇죠. 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잘 가져올 수 있다. 매출이 그 거래 금액이 한 3천억쯤 되는데 네. 매출은 한 1,200억 정도 된다면 네. 대략 한 6, 7% 정도 퍼센트 정도 남겨 먹는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이제 네. 거래 금액 대비 한 7, 8% 정도의 수수료율이라고 일단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경쟁이 심하다 보면 뭐 6%가 될 수도 싸게 있고 해주기도 5%가 될 하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반적인 이커머스에 비해서는 수수료율이 되게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럼 네. 500만 원짜리 백을 팔아도 네. 5, 6에 30, 30만 원. 30만 원 정도가 저 회사에 떨어진다. 그렇죠. 그거 모아서 김혜수님 저 모델로 드리면 네. 안 남을 것 같은데. 안 남죠. 그래서 그걸 김현수님은 이제 본인들이 번 돈으로 했다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투자해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쓴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트렌비 같은 경우 이 중에 세 업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업체가 트렌비인데 트렌비가 작년에 광고 선전비를 한 300억 정도 썼어요. 근데 적자가 마이너스 330억이거든요. 광고만 안 했으면 똔똔이. 그렇죠. 이 세 업체가 비슷해요. 광고만 안 했으면 똔똔이거나 살짝 이제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네. 광고를 막 200억, 300억씩 하다 보니까 이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농담 아니라 세 회사 사장님이 네. 만나야 되네. 네. 만나서 네. 네. 이거는 뭔가 모종의 결판을 지어야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담합이라고 하죠. 네. 더 고급스럽게 하면 합병. 네. 약간 네.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까 표를 보면 네. 수수료는 비슷한데 네. 그래서 거래 금액은 비슷한데 그러면 매출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매출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직매입 비중이 몇 %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김상훈 기자 방송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네. 모르는 척. 아니 네. 그건 왜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봤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와. 부끄럽네. 네. 네. 감탄했습니다, 저도. 네. 반란의 매출이 많은 것은 반란은 직접 사와서 네. 직접 팔아서 네. 직접 남기는 재고 네. 남으면 다 떠안는 네. 거고 머스티과 트렌비는 중간에서 그냥 중개만 해주는. 근데 다 섞여 있습니다. 반란도 사실은 오픈마켓이 훨씬 많고요. 네. 직접 가지고 오는 비율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조금 더 높으니까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500억 나오는 되고. 거고 대표적으로 머스틱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직매입을 거의 잘 안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만 해주고. 여기는 그냥 안정적으로 네, 재고 부담 안 하고 네. 그렇게 갈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을까요? 즉 별로 네. 많이 남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경쟁도 치열하고 그렇다고 시장이 더 커지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자를 이제 감정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되게 매력적인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봤거든요. 우리 이커머스들이 다 적자인 걸 봤잖아요. 네. 쿠팡, 컬리 적자인 거 보니까 생각을 했대. 얘는 왜 이렇게 적자야? 생각해 보니까 객단가가 낮아서 그래.
객단가가 그러니까 1인당 구매하는 금액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하나 배송할 때 배송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효율이 너무 안 나와. 이게 조그만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우린 도저히 이거 이커머스 성공 못 하겠네. 인터넷 쇼핑의 한계가 그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본 거죠. 그러면은 그런 한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파트를 사고 팔아야지 아파트. 그건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인터넷으로 못 파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객단가 높은 시장을 찾아보자. 명품. 찾아봤더니 자동차. 명품 시장. 자동차도 사실 인터넷으로 잘 안 파니까. 집차라면 저거네요. 그렇죠. 명품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니까. 네. 그럼 저기 괜찮다. 시장을 찾아보니까 시장이 한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한 15조에서 16조, 작년에 한 16조 가까이 됐거든요. 네. 아시아 3위, 세계 7위예요. 되게 빠르게 크고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들이는 명품의 규모가 네. 아시아 3위면 중국, 일본 다음인가 보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세계 7위. 네, 작지 않습니다. 야. 그리고 작지도 않을 뿐더러 성장률도 좋으니까 여기 시장 괜찮네. 시장 괜찮고 객단가 높네. 여기 하면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명품을 주로 사지만 네. 이게 크기 시작하면 다 온라인에서 살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네. 어디냐 그 돈이.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래서 지금 투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명품이라는 게 사는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다릅니다. 네. 백화점 가서 사는 사람이랑 물론 이게 뭐 계급을 나누겠다는 건 아닌데 네. 1년에 몇 천만 원어치 사는 사람이랑 1년에 내 기념일에 한두 개씩 사는 사람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 가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상품도 중요한데 경험이 중요해요. 내뽀대라는 데서 대접 받으면서 이제 대충 걸쳐 봤다가 이제 이거 괜찮네 이거 다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랑 예. 야 인터넷에서 여기 최저가 얼마지 59만 8천 원 59만 7천 원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후자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머스트 트렌비 반란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2030. 네, 2030이 지금 뭐 많이 사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사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 클 거냐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합치면 1조 원이고 앞으로 많이 성장하면 뭐 2조 원, 3조 원까지는 클 수 있는데 그러면 매력적인가? 생각해 보면 매력적일 것 같으세요, 안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왜냐면 네. 캡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조 3조만 보고 얘기를 하면 매력적인 시장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뭐 아직 조금만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네. 뭐 2조 3조 매출액 찍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시장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품 시장에서의 그 헤게모니라고 파워를 누가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명품이라는 게 이제 제조사, 판매사, 고객이 있는데 네. 요 세 명 중에 시장에서 힘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명품 브랜드. 브랜드가 갖고 그렇죠. 있죠. 브랜드가 갖고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가 이익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네. 500만 원짜리 백 싸게 사와봐야 470만 원에 사와서 48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돈 버는 건 브랜드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시장 규모가 2조 3조인 거가 또 중요한데 그럼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를 곱해봤을 때 얼마나 나올 것이냐. 1조 해가지고 예를 들어 7% 7% 정도 하면은 뭐 700억 정도 나오겠죠. 네. 뭐 2조 3조 하면 한 2천억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한 10%에서 한 200억 정도 벌린다고 쳐요. 네. 그럼 그게 그렇게 그러면 매력적인 시장인가? 하나의 산업으로 볼 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품이 나 안 해라고 하면은 그대로 매출 없어집니다. 야 너네 그렇죠. 그렇게 돈 많이 벌어? 1% 까자. 전화해서 나 프라다인데 야 너네 2천억 번다며 1% 까자. 너는 잘 사잖아. 그러면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왜냐면 아쉬운 거는 우리 그 플랫폼이니까. 이게 예. 백화점들도 실제로는 네. 그렇게 당했어요. 그럼요. 엄청 갑질 당하죠. 당했어요. 네. 지금 그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백화점 그 있죠? 압구정동 그렇죠. 있죠. 현대백화점. 그리고 옆에는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네. 아마 현대백화점일 텐데 거기 가면 인테리어
그 바깥에 외장 익스테리어죠. 네. 거기에 루이비통 매장만 이렇게 딱 돋보이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 익스테리어 비용을 다 현대에서 해줬대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수수료도 뭐 거의 안 받고. 다 해줘야 돼. 그냥 그 왜 그렇게 해주는데?라고 하면 명품이니까. 루이비통이 여기 오셔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영광이니까. 그래야 고객이 오니까. 루이비통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루이비통인데 문제는 그걸 안다는 거지. 네. 그걸 안다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브랜드에 가 있기 때문에 명품은 진짜 돈이 안 돼요. 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거 아는 남친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고객이 있으니까. 고객이 그래도 이제 장점이 있잖아요. 네. 이제 다른 업체처럼 10,000원, 20,000원 파는 게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파는 거니까 거기에다 배송료 뭐 3,000원, 5,000원 해도 남는 건 남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이거는 스타트업이 막 서로 싸워가면서 할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할 업종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그렇죠. 헷갈리시죠.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생명이에요. 투자를 뭐 몇백억, 몇천억 받아가지고 네. 빠르게 밸류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이제 스타트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시장이 엄청 커야 돼요. 엄청 커야 되고 시장에서 내가 어떤 기술 혁신이나 어떤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이 커야 돼요.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시장이 크냐? 크긴 큰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가성비 중요하는 고객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다. 2번. 그리고 내가 기술적으로는 어떤 역량으로 어떤 시장의 헤게모니 파워를 가져갈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이 애매하고 그리고 3번. 경쟁이 치열하냐 안 치열하냐. 경쟁 치열하다. 왜 치열하냐? 시작하기 쉬우니까. 플랫폼 만드는 건 뭐 시작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빠르게 성장해서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생각보다 처음부터 안 컸던 거 아니냐. 온라인 명품 시장이라는 게 그렇죠. 존재는 하는데 과실이 생각보다 이렇게 보이는 외관과 거래 금액에 비해서는 천장은 막혀 있고 얻을 수 있는 과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스타트업은 가능성은 작더라도 한번 먹으면 굉장히 크게 위로 큰 시장. 네. 이 멋진 영역인데 네. 이건 시작은 쉬울 수 있고 뻔한 사업이나 위가 막혀 있는 시장인 것 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파워를 브랜드가 갖고 있으니까. 플랫폼이 그렇게 해서 나도 우리도 명품 만들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네. 그건 사실은 뭐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그런 지적에 네. 대해서 이 세 회사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야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저런 분이 있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건 네.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얘기할까요? 내부적인 저야 뭐 저 되게 지엽적인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무가치한 회사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게 크지는 않지만 얻을 수 있는 파이는 분명히 뭐 수백억이든 존재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요거 사실 광고만 없으면 네. 광고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봐라. 고객들 지금 보면은 1조가 무슨 말이야? 우리 5조도 할 수 있고 10조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익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머스트잇과 트렌디와 반란의 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갖고 오셨는데 네. 들여다볼수록 너무 비슷해서 비슷해서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저도 그렇게 같다는 생각합니다. 생각은 드는데 저는 하나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머스트잇은 건물 관리비 네. 이게 4,200만 원 네. 나왔습니다. 네.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월세 낸다는 뜻인가 볼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 그거보단 되게 좀 검소한 데가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예. 제가 지금 손익계산서를 한 페이지에 맞추려다 보니까 네. 숫자 작은 거를 중간에 좀 생략을 했어요. 7번 다음에 22번이잖아요. 건물 관리비가 그러면 더 이건 아마 관리비일 거고 임차료는 따로 있을 진짜 겁니다. 관리비. 네, 진짜 관리비. 관리비. 수도세 막 전기세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 있고 아마 임차료는 7번이랑 22번 사이에 들어 있을 겁니다. 트렌비는 건물 관리비가 1억이 넘게 나갔네요.
여기 인원이 2배로 인원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리고 되게 좋은 데 있구나. 여기는 네. 여기는 느낌이 기본적으로 네. 우리는 안 하면 안 했지 가오 떨어지는 뭔가는 안 해. 아마 직원들 의자도 대체로는 명품 의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를 많이 뽑아야 되는 조직은 그렇게 막 사무실을 막 이렇게 허름하게 하기 어려워요. 개발자를 네.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가버리니까. 네. 반란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네. 건물 관리비가 없습니다. 이 말은 네. 건물주라는 뜻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그 공유 오피스에 가 있을 확률은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페스트 5나 위워크 같은 데 가면 관리비 합쳐서 그냥 임차료 퉁으로 내니까. 아 그래요? 네.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 있다 반란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아까 50명 정도. 50명? 네. 50명 정도면 네. 아무튼 각각의 문화를 그래서 알 수 네. 있어요. 아우,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새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네. 이 회사가 어쨌든 이 회사들이 폭풍 성장하고 있잖아요.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폭풍 성장하는 이유는 오픈마켓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직매입은 폭풍 성장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창고에 폭풍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데 네.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오픈마켓 비중을 자꾸 늘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오픈마켓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변동비가 잘 안 들어가는 그렇죠. 사업이니까 이익률에도 좋겠구나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픈마켓을 안 하는 명품 회사도 있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약간 숨겨진 약간 회사인데요. 제 제목에는 안 넣어놨지만 네. 지금 새 회사는 오픈마켓 중심으로 좀 빠르게 크고 있는데 오픈마켓 안 하고 무슨 오픈마켓이야? 우리는 다 직매입이야. 우리 창고에 쌓아놓고 팔겠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 오케이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래요? 오케이몰 혹시 여긴 저도 압니다. 이프로님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왜 저게 뭔데 왜 나를 또 슬프게 하는 이제 거야? 22년 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22년 된 회사인데요. 네. 매출액을 보시면 2,880억입니다. 전년도엔 2,220억이었고요. 매출 성장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저도 그리고 엄청 빨리 성장을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20년 된 기업치고는 20%면은 되게 높은 성장률이고요. 뭘 파는 회사인데요? 다 팔아요? 명품 팔아요. 아 명품 팔아요? 네, 비슷한 거 팝니다. 명품 파는데 네. 매출액이 왜 이렇게 크냐? 여기는 다 직매입이라서 파는 족족 거래 금액이 매출액으로 찍힙니다. 다 사오고 네, 다 남으면 내가 먹든 버리든 알아서 한다. 창고에 쌓아놓고 아. 어떻게든 내가 판다. 예. 그래서 매출원가율이 83%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회사의 매출원가율 83%는 높은 편인데 그렇죠. 명품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은 7% 8% 남기는데 여기는 내가 직매입해서 17%를 남기겠다는 거니까 두 배 이상 남기는 거거든요. 이게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보시면 214억, 7.4%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오. 대부분 명품이 매출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 명품과 아웃도어 그러니까 용품들이 좀 있고요. 회사 이름은 전혀 명품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이름이 달랐어요. A4G 같은 거 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OK 아웃도어닷컴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어요. 되게 유명했어요. 막 네. 동대문에 크게 매장도 있고 나오는 아웃도어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이제 시황을 보아하니 이거 좀 이것저것 해보니까 명품이 잘 나갈 것 같으니까 네. 2018년부터 명품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딱 맞은 거죠. 명품 요즘 MZ세대가 인터넷에서 명품 많이 사니까 여기서 많이 사는데 사실 여기는 오케이몰의 재무지표에서는 제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보시죠. 광고 선전비 3억 5,900만 원. 비교해 드릴까요? 트렌비 광고 선전비 298억 원. 300억이네요. 네. 오케이몰 광고 선전비 3억 5,900만 원. 사장님이 직접 모델을 하시나? 그렇진 않습니다. 아예 광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건 안 하는 거예요. 3억 5,900이면 어디 박람회 나가고 전단지 뿌리고 예. 그거 말고 인터넷에서 내가 광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싼 가격에 파는 곳이 있으면 확인 즉시 전액을 보상해준다. 네. 이런 표가 걸려 있어요. 홈페이지에. 명품을.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뭐 더 싼 데 찾아오면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건물 관리비는 새 회사보다 훨씬 많이 쓰네요. 내 건물이니까. 내 건물이니까. 네. 건물에 신경 좀 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알짜 회사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알짜 회사. 엄청 큰 차이가 있죠. 이게 광고비에서 결국은 광고비 차이예요. 다 비슷하게 이제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 원가율이 낮으니까 뭔가를 이제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최저가 보상제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직매입이니까. 중매입이니까 마진율이 괜찮거든. 다른 데보다 마진율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네. 남들보다 싸게 팔아도 남고. 그렇죠. 그리고 난 광고 안 하는데 광고 안 하니까 남들보다 그 광고하는 만큼 싸게 팔 수 있고. 오늘 오케이몰 광고 방송인 것 같아요. 전 참고로 공케이몰에서 뭘 사본 적은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네. 오케이몰에 미리 가서 얘기 좀 할 걸. 근데 오케이몰은 광고 안 하니까요. 네, 어차피 이게 뭐 큰 게 제가 하는 이야기에 크게 관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직매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싸게 사와서 싸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가요? 그쵸. 이제 왜냐하면 그 오픈 마켓을 하게 되면은 네. 재고 자산의 그런 부담을 이제 유통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중간 도매상들이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도매상 입장에서는 높은 마진을 판매업자한테 줄 수가 없는데 네. 직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캐시를 부담하는 거야. 내가 일단 돈 줄게. 그 대신 싸게 해줘. 그러면 중간 도매상 입장에서는 땡큐. 왜? 나 이거 현금이 안 돌아가지고 걱정이었는데 현금 먼저 준다고? 심지어 선급도 많이 합니다. 먼저 줘요. 물건보다 먼저 돈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급도 해준다고? 그럼 네. 마진율 1% 2% 더 줄게. 요게 가능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케이몰 정도 되면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로 받을까요? 근데 오케이몰은 예. 기업 가치를 아주 높게 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란이나 네. 혹은 머스트잇이나 이런 회사들보다요? 당연히 그 회사보다는 크게 잡아줘야겠죠. 대개는 어느 정도 지금 네. 투자 받을 때 머스트잇이나 트렌비나 반란 같은 회사들은 네. 대략 어느 정도 기업 가치 인정받으면서 지금 네. 투자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반란 같은 경우는 8천억 밸류 얘기하고 있습니다. 8천억.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3천억 정도니까 한 네. 2배 반 정도의 이제 거래 금액 대비 2배 반 정도의 밸류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나중에 이 시장을 내가 다 먹을 거다. 다 먹으면은 그래도 한 몇백억, 몇천억 정도 따박따박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런 가정으로 8천억. 가는 거죠. 연간 한 500억 정도는 계속 순이익이 꽂힐 거다. 잘하면. 그렇죠. 그런 아주 잘 크면. 잘 크면 네. 그거 바라보고 밸류 계산해 줘라. 그렇죠. 오케이몰은 근데 네. 그 정도 밸류 안 될 거라고요? 오케이몰은 사실은 밸류를 안 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주주가 한 분이세요. 100%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 한 명. 이 투자를 안 받겠다는 거죠. 네. 여기는 그냥 한 분 오케이 개인이 삽니다. 아웃도어닷컴이라고 네. 창업한 쇼핑몰을 만들어서 2000년에 쇼핑몰을 만들었던 그 한 분이 22년 동안 사업을 해서 나 혼자 아무도 지분 희석하지 않고 와. 나 혼자 나만의 노하우로 지금 3천억 매출에 200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회사를 혼자 만든 거예요. 와. 그 사람이 본인이 대부분 가져가겠네요. 네, 그 사이에 뭐 투자 요청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투자 요청, 뭐 상장 요청 많이 받았는데 됐고 나 혼자 할 거야. 그 최초 자본금 5억으로 시작했는데 그쵸. 지금 회사에 706억이 있대요. 와. 네. 네. 그렇죠. 밸류로 치면 뭐 몇천억 잡아줘야죠. 와. 알찹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뭐 은근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몰을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 지분을 한 번도 안 받았고 22년 네. 동안 천천히 그냥 내 어떤 그것대로 나의 속도로 성장해 왔으니까 스타트업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명품 시장을 이 스타트업이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사실은 오케이몰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몰이 잘하는 건 뭐냐? 잘하는 건
오랜 시간을 쌓아오다 보니까 일단 자본력이 있고요. 네. 자본력이 있다 보니까 남들은 오픈마켓 할 때 나는 직매입해서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마 소싱도, 그러니까 매입도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장사 해봤는데 고객들이 요거 사면 잘 사더라 정도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뭐 시스템화 뭐 개량화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내부적인 노하우들이 쌓여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다 펼쳐놓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쭉 보면 비용을 되게 잘 아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까 건물 관리비는 비록 많이 썼지만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정상 건물 관리비는 더 많이, 왜냐면 직원이 훨씬 많거든요. 오케이몰이 다른 데보다 건물 면적을 넓게 쓰고 있어서 그래요. 네. 광고 때문에. 네, 한 300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비용들을 약간 이제 조금씩 절감하고 있는 거는 그냥 어디 근거는 없는데 회계사의 감이에요. 네.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이 회사는 비용 많이 쓰는구나, 아껴 쓰는구나가 좀 감이 잡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왜냐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직원이 300명이에요? 네, 그 정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인건비가 100억. 100억.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안 돼. 평균으로 치면 한 3, 4천, 네, 조금, 이 정도 계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네. 원래 이제 좀 그런 패션 업계가 좀 이렇게 좀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직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그 명품 판매 플랫폼 오픈마켓 중심으로 하는 곳들은 브랜드가 그냥 절대값인데 이렇게 구매력이 조금 크잖아요. 오케이몰 같은 게 직매입을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권력관계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가 있나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아진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브랜드는 무조건 절대 값이니까. 근데 이제 그 브랜드와 이 쇼핑몰들이 직접 거래하진 않거든요. 중간에 하나 꼭 껴요. 도매상. 보통 부티크라고 많이 하죠. 뭐 이태리에 많이 있는 부티크 도매상들을 통해서 한 쿠션을 거치고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 중간 거래상인 입장에서는 먼저 돈 주고 가져간다고 하면은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관심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1% 2%라도 훨씬 더 남겨 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 세 회사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게 그리 희망적인 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이걸 제가 뭐 희망이 있다 없다를 제가 단적으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적자를 주로 보는 이유가 광고 때문이었잖아요. 광고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광고를 막 300억씩 쓰잖아요. 광고를 300억씩 쓰는 이유는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만히 지금 내가 물건을 열심히 팔아 보니까 고객들은 우리의 상품과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이 주주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제공해 드릴 수 없으니까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뺄 거야. 근데 그게 그 전제가 나는 돈 없어도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는 이유가 그거죠? 나는 돈 없어도 그냥 광고 한 푼도 안 써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광고비를 쓰는 거면은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 오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광고비를 쓰는 회사들은 이 광고비를 좀 제대로 쓰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네. 선물을 계속 해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금전적인 관계, 계약 관계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볼 수는 없긴 한데요.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지표로는 이제 로아스라는 지표가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 광고비가 몇 대 몇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랑 광고비랑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00%다. 광고비 10억 쓰면 매출액 50억이다. 근데 1년 후 흘러 보니까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이 좀 더 악화됐다.
5배가 아니라 4배가 됐고 3배가 내부에서는 알아요? 내부에서는 훨씬 잘 알죠. 이걸 알려면 광고를 한 달쯤 안 해보든가, 그쵸. 혹은 테스트. 1년쯤 안 해보든가 해야만 이게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샘플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A/B 테스트라고 해서 전체 고객군 말고 우리 타겟을 정해서 그건 되는군요. 네, 이렇게 A 고객군이한테는 광고를 쓴 걸로 B 고객군한테 안 쓴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만 끊어 본다든지 네. 짧게 끊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테스트를 해봤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안 하면 안 찾아오는. 그렇죠. 왜 그럴까? 아니,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 제 눈에 익은 플랫폼에 가서 사지 그렇지 않은 플랫폼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오픈마켓은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광고를 많이 써서 우리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만 이게 나의 매출로 잡히는 건데 네. 광고를 하지 않으면 뭔지 모르겠네. 어차피 상품이 비슷하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스타트업계에서는 PMF라고 합니다. PMF. 네, 프로덕트 마켓 핏. 그러니까 나의 제품과 시장이 얼마나 핏하게 맞냐인데 PMF를 그러니까 맞춘 핏하게 맞춘 회사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내 상품이 내 제품이 시장에서 드디어 고객을 만족시키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MF를 맞춘 회사들은 광고를 안 써도 성장하고요. PMF를 못 맞춘 회사들은 광고를 퍼 부어야만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그 PMF의 요소가 뭐냐? 그건 업종마다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료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명품 쇼핑몰 입장에서 PMF를 맞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고객이 내가 광고비 한 푼 안 쓰더라도 다시 계속 반복해서 찾아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 앞에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색. 내가 원하는 예쁜 제품이 거기 있더라. 많이 있더라. 아주 많이 있더라. 그리고 최저가. 내가 딴 데보다 제일 싸게 사더라. 요게 일단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명품은 정품이 증품이 아닌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샀는데 뭐 CS 그러니까 고객 응대가 별로거나 배달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경험들 그리고 포인트나 어떤 그런 회원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잘 맞출 수 있을까? 스타트업이 일단 구색은 잘 맞출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싹 끌고 와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저가를 맞추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경쟁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최저가를 맞추고 싶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맞추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최저가를 맞추다 보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오픈 마켓 하에서는. 네. 정품 여부나 이거 나머지는 잘 하면 되는데 일단 저도 이제 쭉 이제 시장 반응들을 보건데 이런 구매 경험이나 반복 결제율도 포인트 같은 것들도 그냥 오케이몰이 제일 잘한다. 포인트를 엄청 많이 준다. 왜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돈이 이제 마진이 가진 거라고 하는 박한 마진이라도 박리담회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객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고 네. 이게 맞았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는 광고비를 막 쓰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우리 고객은 무조건 한 번 맛보면 한 번 먹은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우리의 제품은 무조건 2번 찾아온다라는 확신이 딱 들었을 때 이제 물 쏟아 붓듯이 300억, 500억 광고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세계 업체들은 이게 아직 그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남이 먼저 부으니까 같이 따라서. 나도.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거 내 제품을 제대로 완성하기도 전에. 쫓기고 있구나. 네. 어떤 면이 조금 아직 부족해 보여요? 예를 들면 이게 이재용 회계사님 회사면 요거 좀 갖춰놓고 나서 광고했을 텐데 끌려갔구나 하는 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일까요? 마진이죠. 저는 직매입 비중을 훨씬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받아서 투자금 300억, 500억 받아서 광고비에 쏟아붓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조금씩 직매입 비중을 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소싱하는 능력도 키우고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경험 어차피 소싱 쌓고 하면서 마진도 계속 늘려나가면서 그 생긴 마진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도 많이 주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점점 늘려야 되는데 이제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흑자가 아니었으니까 남의 돈으로 사업하던 쉽게 말하면 남의 돈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그냥 달린 경주마처럼 이제 막 달리는 거. 직매입을 하면 네. 재고가 남을 경우에 네. 떨이를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명품은? 못하죠. 그럼 그냥 네. 못 팔면 버려야 되는 거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썩는 건 아니니까. 직원들끼리 나눠 갔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 일부는 좀 태우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명품도 급에 따라 좀 그 퀄리티 컨트롤 얼마나 심하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인터넷에서 파는 명품들은 참고로 그 탑급 명품은 없습니다. 그 뭐 그렇죠.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는 없거든요. 없죠. 그런 데들은 뭐 관심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파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세일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직매입을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네. 일단은 왜냐면 먼저 사와야 되니까. 먼저 사와야 되니까. 네, 먼저 사와서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광고비에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직매입을 300억 쓰는 있으면 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지표가 안 올라온다는 거. 네. 빨리 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거의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사업이 되게 내실을 갖춰놓은 다음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실을 갖추자니 경쟁자가 먼저 달라가고 그렇다고 성장을 하자니 이게 내실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이게 약간 많은 적자를 보는 스타트업들의 비애이긴 합니다. 이게 뭐 투자 역설, 네. 투자 유치 역설 같은 거라고도 보면 되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알뜰살뜰 아껴서 1원이든 남겨서 사업한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5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투자를 받고 한 젊은 경영자 경영을 해보지 않은 젊은 경영자가 스타트업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쟤네들을 보면 매출액만 늘리면 투자 다음에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약간 관성인 거지. 거래 금액만 늘리면 투자는 받을 수 있네. 그러면 그럼 나도 그럼 투자 받았으니까 요걸로 마케팅 때려서 거래 금액 늘린 다음에 내년에 투자 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 업계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 드는 게 이런 업은 스타트업이 해야 되고 네. 이런 업은 스타트업이 할 업이 아니야라는 네. 구분. 네. 그 구분과 결국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거는 뭐 적자가 나도 괜찮아. 네. 이런 거는 적자가 나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야 하는 구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막 요즘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모든 산업의 스타트업은 요즘엔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근데 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네. 특정 업체를 뭐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네. 이런 적자는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적자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희망을 가질만 하지. 이거는 나쁜 적자지 하는 게 어떻게 구별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판매하는 데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떤 구독 모델을 할 거야. 구독 모델을 할 건데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개발자를 뽑아야 돼.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이 쌓이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숙성이 우리 프로그램이 돈 받고 팔 정도로 숙성이 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 다만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 글로벌로 굉장히 크게 판매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뭐 그런 AI나 뭐 반도체나 그런 좀 이렇게 테크 중심의 기업들은 그게 용인이 되죠.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그렇죠. 성공만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렇죠. 특히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하는. 근데 글로벌로 가는 스타트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말은 흑자 전환 해봐야 그렇게 막 파이가 그렇게 크지 먹을 수 않을 있는 가능성이. 순이익이 뻔하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숙성이 오랫동안 필요한 업종인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숙성이 오랫동안 필요하다는 말은 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밸류체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생산자, 판매자, 고객 중에 힘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기술을 가진 사람이 힘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 흔히 말하면 구글, 애플, 네. 예. 뭐 이런 기업들처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그 플랫폼의 헤게모니 파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적자가 나도 용인될 만하죠. 왜냐하면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톡에 뭐 5년 뭐 적자를 봤지만 이게 좀 5천만 명이 매일매일 몇 시간씩 쓰는 어플이니까 요거는 시간이 적자일지라도 나중에 결국 이익 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실제로 이익 나는 것처럼 뭔가 이제 확실하게 뒷단의 수익 모델이 이제 눈에 보이고 기술적으로 숙성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만 갖추면 이 밸류체인에서 내가 힘을 많이 가지고 수 있는 업종이라면 스타트업에 적절하죠. 그렇지만 이런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기술의 혁신이 그렇게 중요한가? 는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커머스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배달의 민족, 네, 쿠팡, 뭐 직방, 네, 무신사, 뭐 사실은 내가 해도 할 수 있죠. 네. 뭐죠? 네. 그 기업들은 그렇게 따지면 아마존도 그렇고 네. 뭐 그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애플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나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말씀하신 회사 모두 다 어려운 회사고요. 근데 무신사는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무신사는 업종 특성이 좀 있죠. 남자라는 거 그리고 객단가가 높다는 거. 수수료율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남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냐 여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네, 남자들은 잘 안 받고 충성도가 높아요. 한번 시작하면 잘 안 받고 귀찮아. 어디 알아보고 막 귀찮으시잖아요. 뭐 알아보고 하시는 거. 뭐 1,000원 더 썼다고 내가 저기다 이런 느낌이죠. 남자들은 그냥 옷은 무신사에서 사. 그러니까 그냥 거의 그냥 생각 안 하고 아들이든 아버지든. 근데 이제 여성들은 막 비교하거든요. 여기 쇼핑몰 저기 쇼핑몰 막 수십 가지 쇼핑몰을 들여다 보면서 제일 예쁘고 제일 싸고 제일 괜찮은 걸 찾는데 남자들은 그냥 이제 어디가 제일 잘 나가? 무신사 들어간 다음에 뭐가 제일 잘 팔려?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이거 데리고 가거든요. 내 사이즈 맞춰서 장바구니 담기 클릭 나가서 또 게임.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타겟이 사업이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오케이몰 같은 경우도 남성 고객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필요한 거야. 남자들은 광고가 별로 안 필요해. 그냥 한번 꽂히면 그냥 평생 사는 거야. 크게 사고 안 치면.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거 믿고 사. 그쵸. 맞아. 너 어디서 샀어? 게임몰? 맞아요. 나 거기서 샀는데 괜찮더라. 그러면 그냥 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적립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아이디 좀 빌려줘. 너 무슨 골드 등급이지? 여기 적립금 10% 주네. 그럼 나 네 아이디 좀 빌려줘.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삽니다. 야. 네, 그래서 남성 대상이 일단 좋다. 네, 일단 뭘 팔 거면 좀 사업이 좀 그래요. 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야, 또 그런 면도 있네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면도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특성도 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무신사는 네. 그럼 업사이드가 좀 있는 스타트업은 예를 들면 어떤 업종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해외 진출이면 업사이드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솔직히 아마존도 해외 진출 잘 못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미국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 해외 진출 성공한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게임 정도가 중국에 가서 뭘 좀 하지. 네, 게임도 뭐 아니고요. 예. 그건 제가 연구해서 바로 떠오르는 회사가 잘 없을 정도. 아예 미국에서 시작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도 모르겠습니다. 구글 정도는 여기저기 나가는 것 같은데 애플은 어차피 글로벌이었고. 네. 서비스,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는 아마존 같은 회사도 그냥 미국에서나 팔지. 아마존 재팬이나 아마존 코리아나 아마존 차이나나 아마존 유럽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일본에서 1등이고요. 독일에서 1등이고요. 세계 우리나라만 모두 우리나라만 로컬 업체가 너무 센 거야. 네이버 쿠팡이 너무 센 거야. 한국에 있으면 글로벌 감각이. 네. 네이버가 너무 센 거. 네이버 쿠팡이 너무 센 거야. 아니 아마존을 이긴 그런 업체들이 왜 해외에는 못 나가죠? 그럼? 네. 그게 한국이랑 또 다른 외국이랑 좀 다른 면이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이템을 잘못 정했다. 그렇게 하니까 왠지 죄송스러워지는데 제가 그럴지도 모른다 정도로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 네. 애초부터 잘 해봐야 큰 비즈니스까지는 잘 안 나올 만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분명히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명품 쇼핑몰로 자리 잡으면 네. 그 구매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꼭 뭐 가방만 사라는 법 있겠습니까? 네. 혹시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해서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를 팔게 되는 날이 온다면 네. 시장이 완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뭐 명품 사러 들어오시는 분이 오면 뭐 거기서 아파트 분양도 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도 사고. 차도 사고. 네, 그렇죠. 아니, 돈은 있는 분들일 테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플랫폼에서 명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돈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백화점보다 쌉니까 그게? 싸죠. 싸긴 싸서 해요.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명품은 사고 싶지만 돈은 조금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고. 알뜰한 가성비가 중요한.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백화점으로 가시죠. 굳이 내가 여기서 물건 입어보지도 못하는데 굳이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를 여기서 왜 사겠어? 신기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양장피를 먹으러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쵸,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도 먹긴 먹어야겠으니까. 막 먹어보고 싶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 네. 동아시아 제일검 오늘도 유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에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